현실 기준으론 0%.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장의 영상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백악관, 도쿄, 파리 모두 정지했죠. 누군가는 불가능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시험용 모형이라 비웃었습니다. 발사 5시간 후 아리랑 7호가 전송한 단 한 장의 영상이 그 웃음을 완전히 지워버렸는데요. 대만 해협의 항공모함 갑판 위 이름표까지 식별된 영상. 정확도 0.0001도, 성공률 100%. 7가의 초강대국이 수십 년간 실패한 기술을 그 나라가 해냈습니다. 그 순간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눈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진실이 우주에 떠 있는데 누구의 기술을 원조라 부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가을, 워싱턴의 새벽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펜타곤 지하 3층 전략 상황실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차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손목 시계는 새벽 3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으며 복도 너머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참모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모여들었고 누구도 제대로 잠을 청하지 못한 얼굴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맥켄트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 국방부 산하전략기술 예측실에서 오랫동안 수많은 위기를 목격해온 사람으로서 그날 새벽은 달랐습니다. 충격이 아니라 피로에 가까운 무언가가 제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회의실 중앙 대형 스크린에는 선명한 영상이 떠올랐는데 한반도 남쪽급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거대한 로켓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어요. 누리호였습니다. 4차 발사, 그리고 완벽한 성공이었죠. 화면 속 로켓은 주황빛 화염을 뿜으며 구름을 뚫고 올라갔고 발사대 주변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쥐었어요. 식어버린 액체가 손끝으로 차가움을 전해왔으며 제 심장은 묘하게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친 참모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순수 국산 기술이라는 문구가 서류 첫 장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는데 미국 기술 이전이 0%라는 수치가 그 밑에 차갑게 박혀 있었어요. 엔진부터 제어 시스템까지 전부 자체 개발이었고 우리가 관여한 부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30년이었습니다. 정확히 1950일간 우리가 유지해온 기술 통제 체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로켓 발사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 눈을 피해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었는데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한숨을 내쉬며 저는 그 한숨 속에 담긴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패권의 피로였어요.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나라가 느끼는 통제력 상실의 순간이었죠. 화면이 전환됐는데 이번엔 데이터 그래프였어요. 한국의 우주개발 연역이 시간순으로 펼쳐졌는데 1993년부터 시작된 그 긴 여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로호 실패, 재도전, 그리고 누리호 탄생. 매번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안도했었죠.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칵 뒤집힐 만한 속도로 기술을 축적했고 오늘날 우리 앞에 완성된 발사체로 서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독자 발사체를 보유한 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사실이 회의실을 더욱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우주국, 일본, 인도,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명단에 올라섰어요. 아시아에서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였지만 순수 독자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으며 국회의사당 돔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 건물 안에서 수많은 결정이 내려졌고 세계의 질서가 만들어졌죠. 하지만 어쩌면 그 질서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그 나라가 이제 우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엔 한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또 한국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옆에 앉은 동료 제임스 윌리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는 게 보였고 그의 눈빛엔 제가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직감이었죠.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한국은 이미 수많은 분야에서 우리를 앞질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주까지. 이렇게까지 빠를 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누리호는 이미 1단 분리에 성공했으며 2단 엔진이 점화되고 있었어요. 완벽한 비행이었습니다. 궤도 진입까지 남은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았죠. 저는 손목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새벽 4시 10분, 한국에선 지금 오후 6시쯤 될 거예요. 그곳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의 기술로 우주에 닿았다는 자부심으로 말이죠.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명확한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간 유지해온 통제체계가 무너졌다는 내용이었고 한국이 이제 우리 허락 없이도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었어요. 그 문장이 주는 무게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모두를 위해 우리가 지켜온 질서, 기술 확산을 막고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그 체계가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거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기술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고요.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아무리 촘촘한 규제를 만들어도 인간의 의지와 열정은 그 모든 걸 뚫고 나가는 법이니까요. 한국 과학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계산하고 실험했을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며 다시 도전했을 그 순간들이 말이에요. 화면 속 누리호가 마침내 목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위성 분리 성공이라는 자막이 떴고 나로우주센터에선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경외감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는지도 모릅니다. 47년을 이 자리에서 일하며 수많은 나라의 도전을 지켜봤지만 한국만큼 집요하고 빠르게 성장한 나라는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홀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으며 멀리서 환기구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새벽 5시, 워싱턴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오늘 본 것이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리호 발사 후 펜타곤 상황실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으며 새로운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간결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 긴급 분석.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힌 수치가 눈에 들어왔고 손이 멈췄어요. 0.25m급 해상도.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엔 이미 핵심 인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CIA 국장 데이비드 첸이 단상에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그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을 때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이 빠른 시간 안에 또 다른 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이라는 내용이었고 이번엔 정찰 위성이라는 분석이었어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스펙이라는 말이 회의실을 무겁게 눌렀죠. 0.25m.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주 570km 상공에서 지상의 A4 용지를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였고 백악관 옥상의 환풍구 개수까지 셀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우리 최신 정찰 위성 KH-11과 동급이거나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게임 자체가 바뀌는 신호라는 걸 말이죠. 의심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참모 한 명이 자료를 뒤적이며 한국의 위성 개발 이력을 파헤쳐보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침묵 속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아리랑 시리즈를 1999년부터 개발해 왔지만 지금까지 해상도는 0.5m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0.25m로 도약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기술이란 건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법인데 한국은 그 단계를 건너뛴 것처럼 보였습니다. 데이비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분석은 명확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을 섣불리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추측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기술을 빼온 건 아닌지 아니면 숨겨진 협력국이 있는 건 아닌지 회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빠른 발전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모든 의심이 충격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이 아리랑 7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 불과 44분 만에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는 보고가 이어졌어요. 44분,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 위성은 궤도 안착까지 최소 2주가 걸리는데 한국은 1시간도 안 돼서 해냈다는 겁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 실시간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우주항공청에서 전송한 위성 상태 정보였고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태양 전지판 전개 완료. 자세 제어 시스템 활성화. 지상국 교신 성공. 마치 교과서처럼 완벽한 절차였습니다. 제 옆에 앉은 기술 분석관 마이클 톰슨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런 건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발사 5시간 만에 첫 시험 촬영을 시작했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그 영상 품질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분석이 뒤따랐어요. 5시간. 우리 위성은 초기 점검만 2주가 걸리는데 한국은 그걸 몇 시간으로 줄인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이렇게 무거워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데이터를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이 개발했다는 CMG 시스템이 핵심이었어요. 컨트롤 모먼트 자이로스코프. 기존 반작용 휠 방식보다 자세 안정화 속도가 100배 이상 빠르다는 기술이었고 정밀도가 0.001도라는 분석이었습니다. 0.001도. 그건 인간 머리카락 두께보다 작은 각도였어요. 우리 최신 위성도 0.01도 수준인데 한국이 그보다 10배 정밀하다는 게 확실하게 확인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으며 저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떠 있을 거예요. 570km 상공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우리가 상상도 못한 선명함으로 세상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주변국인 일본도 중국은 지금쯤 같은 충격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때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XA에서 보내온 공식 분석이었고 표지에는 긴급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저 기술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도 10년 넘게 CMG 시스템을 연구했지만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이었고 한국이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우주강국 일본도 인정한 겁니다. 한국 기술이 자신들보다 앞서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서류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JXA는 하야부사 프로젝트로 소행성에서 샘플을 가져온 인류 기관이었고 H2A 로켓으로 수십 번 발사에 성공한 검증된 조직이었어요. 그런 곳이 한국을 인정했다는 건 이게 단순한 수싸움이 아니라 명백하게 기술 역전이 일어났다는 의미였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욱 침통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도착했고 영국 정보기관에서도 확인 메시지가 왔어요.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물리적 불가능을 해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없었다는 것. 데이비드가 다시 단상에 섰을 때 그의 얼굴엔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아닐까요? 아니 솔직히 무시했던 게 아닐까요? 반도체에서도 그랬고 조선에서도 그랬으며 배터리에서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마다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우주라는 마지막 영역에서까지 한국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제임스 윌리엄스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했고 말하고 싶은 게 많아 보였지만 결국 한마디만 내뱉었어요. 이젠 믿어야 할 것 같다는 말이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할 시간은 끝났어요. 이젠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한국이 우주강국 반열에 올랐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으며 워싱턴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저 하늘 너머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조용히 떠다니며 세상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위성이 우리를 구하게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을 한국의 눈이 미국을 구할 그 순간을 말이에요. 그날 새벽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상황실에 경보음이 울린 건 새벽 3시 23분이었고 대형 스크린에 붉은 경고창이 떠올랐어요. 대만 해협. 그 두 글자가 회의실 전체를 긴장시켰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속 지도에는 붉은 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 함대 47척, 항공모함 2척, 구축함 12척, 호위함 18척, 그리고 지원함 15척이 대만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배치에 가까운 규모였고 아시아에서 수십 년 만에 보는 대규모 해상 기동이었죠. 기술 담당 피터 윌슨이 황급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위성 상태를 확인하던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신호 끊김이라는 말이 낮게 울려 퍼졌고 복구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뒤따랐어요. 저는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대만 해협 상공을 감시하던 우리 정찰 위성 KH-13이 침묵에 빠졌고 검은 화면만이 남아 있었어요. 40분, 다음 위성이 해당 궤도를 통과하기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2400초,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는 시간이었어요. 회의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 최고 정보기관이 눈을 감은 순간이었고 모두를 위해 지켜온 평화가 위협받는 순간이었죠. 데이비드 첸이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상업 위성이라도 동원하라는 지시였고 동맹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라는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대만 해협을 촬영할 수 있는 위성이 없다는 내용이었고 우리가 완전히 고립됐다는 의미였죠.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30년간 이 시스템을 믿어왔는데 이렇게까지 무력해질 줄은 몰랐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임스 윌리엄스가 조용히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에 연락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고 아리랑 7호가 해당 궤도에 있을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였어요. 발사한 지 고작 닷새밖에 안 된 위성이라는 반론이 나왔고 실전 투입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데이비드가 한국우주항공청에 긴급 연락을 취했고 10분 후 답변이 왔습니다. 촬영 가능하다는 내용이었고 15분 후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확답이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건 한국이 과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고 결국 실패로 끝날 거라는 불안이 엄습했죠. 1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갔고 모두가 숨죽이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으며 가슴속이 답답하게 조여왔죠. 그리고 16분 후 스크린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화면이 서서히 사라졌고 선명한 영상이 떠올랐어요. 대만 해협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함선들이 한눈에 들어왔고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의 갑판이 선명 그 자체로 보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건 우리 위성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피터 윌슨이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항공모함 갑판 위에 전투기들이 줄지어 있었고 날개 아래 장착된 미사일까지 식별됐어요. J-15 함재기였으며 대함 미사일이 2발씩 탑재돼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조종사가 전투기에 올라타는 장면이 보였고 그의 비행복에 새겨진 이름표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왕펑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고 헬멧 옆면의 부대 마크까지 확인됐어요. 해군항공병 제12단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570km 상공에서 이름표를 읽는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피터가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0.25m 해상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고 우리 KH-11과 동급이거나 능가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자료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구축함들이었어요.
갑판 위에 놓인 군용 컨테이너들이 보였고 측면에 적힌 일련 번호와 위험물 표시가 선명하게 식별됐습니다. 피터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30초 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컨테이너 일련 번호가 중국 전술핵 탄두 저장 시설에서 사용하는 코드 체계와 일치한다는 분석이었고 핵 컨테이너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보고였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이 함대에 핵을 실었다는 겁니까? 데이비드가 소리쳤고 즉시 백악관에 긴급 보고를 지시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핵이 개입됐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였고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사안이었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 위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걸 놓쳤을 거예요. 40분간의 암흑 속에서 중국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고 우리는 손 쓸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리랑 7호가 그 어둠을 밝혔어요. 발사한 지 고작 닷새밖에 안 된 위성이 한국이 만든 그 작은 위성이 미국을 구한 겁니다. 추가 영상이 계속 전송됐습니다. 이번엔 열화상 분석이었어요. 함선별 엔진 가동 상태가 색깔로 표시돼 있었고 미사일 발사대 주변 온도가 급상승하는 구축함이 포착됐습니다. 링우디형 구축함 172호였고 발사 준비 중인 것으로 판단됐어요. 저는 즉시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중국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는 백악관에 1분 내로 전달돼야 했죠. 피터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건 우리 위성보다 낫다는 말이었고 희한한 능력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실시간 영상 처리, 열화상 분석, 광학 해상도 모두에서 한국이 앞서 있다는 분석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던 기술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우주항공청에서 추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중국 함대 전체 배치도였고 지난 3시간 동안의 이동 패턴을 분석한 보고서였어요. 예상 경로까지 계산돼 있었으며 대만 동쪽 해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한국이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분석까지 해서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보다 빠르게 말이죠. 유럽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호주에서도 긴급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위성 데이터를 공유해 달라는 요청이었고 그 품질을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전 세계 정보기관이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었으며 아리랑 7호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으며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하늘 너머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떠 있었고 570km 상공에서 세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그 나라가 이제 미국의 눈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기술의 위대함은 크기가 아니라 정확성에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은 미국보다 작지만 더 선명하게 세상을 보고 있었고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깨달았어요. 동맹이란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신뢰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증명해냈다는 걸 말이에요. 대만 해협 위기가 진정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중국 함대가 방향을 틀었고 본토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펜타곤 상황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으며 참모들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도할 수 없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한국 아리랑 7호에 대한 기술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그 내용을 읽으며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는 CMG 시스템 분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컨트롤 모먼트 자이로스코프. 한국이 독자 개발한 위성 자세 제어 기술이었고 정밀도가 0.001도라는 수치가 굵은 글씨로 표시돼 있었어요. 0.001도.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인간 머리카락 두께보다 작은 각도였고 물리적으로 거의 한계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최신 위성 KH-1일의 자세 제어 정밀도는 0.01도였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했던 기술이었고 10년 넘게 연구해서 도달한 경지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그보다 10배 정밀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10배 나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고 기존 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피터 윌슨이 추가 분석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했고 말하기 망설이는 듯 보였어요.
한국이 개발한 CMG 시스템은 기존 반작용 휠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내용이었고 자세 안정화 속도가 100배 이상 빠르다는 분석이었습니다. 0.02초 만에 완벽한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이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우리 시스템은 수십 초가 걸리는데 한국은 그걸 순식간에 해낸다는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으며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한국을 비교 대상으로조차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우주 신생국이라 무시했고 기술 이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는지도 모릅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에서 걸려온 긴급 연락이었고 기술 분석관 루카스 베네티가 직접 통화를 요청했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루카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으며 흥분과 경악이 뒤섞인 톤이었어요. ESA 긴급기술회의 결과를 전달한다는 말이었고 한국 위성에 대한 공식 분석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루카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 아리랑 7호는 물리적 불가능을 해낸 기적이라는 표현이었고 유럽 기술진 전체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CMG 전밀도 0.001도는 현재 유럽 기술로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었고 베어링 마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걸 해결했는지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더 놀라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발사 닷새 만에 실전 운용을 시작한 건 더욱 충격적이라는 내용이었고 ESA 위성은 최소 6주의 초기 점검 기간이 필요한데 한국은 그걸 며칠로 줄였다는 분석이었어요. 루카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ESA 기술진 사이에서 한국 위성을 기적이라 부르고 있다는 말이었고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의미라는 설명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아리안 로켓으로 수백 번 발사에 성공한 조직이었고 갈릴레오 위성 항법 시스템을 구축한 선진국 마인드의 집합체였어요. 그런 곳이 한국을 기적이라 부른다는 게 이게 된다면 세계 우주 기술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주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관계자 제프리 하워드가 긴급 통화를 요청했고 저는 화상회의로 연결했어요. 제프리의 표정이 진지했으며 말하기 전부터 중요한 내용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위성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말로 시작했고 결론은 미국보다 낫다는 평가였어요. 영상 품질, 데이터 전송 속도, 분석 정확도, 모든 부문에서 한국이 앞선다는 내용이었고 호주 정보 커뮤니티가 지금 난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제프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었고 비공식이지만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파이브 아이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최고 정보 동맹이었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새 회원국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폐쇄적 조직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나온다는 게 이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프리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위성 기술이 이 수준이면 한국을 동맹에 포함시키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라는 분석이었고 한국 없이는 정보 사각 지대가 생긴다는 게 어제 증명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실패와 좌절, 재도전과 성공.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로호 실패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누리호를 완성했으며 아리랑 7호로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우리 기술을 배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르친 적도 없었고 우리 시스템을 모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독자적인 길을 걸었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은 해답을 찾아낸 건지도 모릅니다. CMG 기술, 실시간 영상 처리, 광전송 시스템, 모두 한국만의 방식이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접근이었어요. 일본 JXA에서 보내온 추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일본도 10년 넘게 CMG 기술을 연구했지만 0.01도 수준에서 막혀있다는 내용이었고 0.001도로 가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라는 분석이었어요. 진동 제어, 베어링 정밀도, 제어 알고리즘,
전부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었고 일본으로서는 현재 기술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선진국 마인드를 가진 일본조차 인정한 겁니다. 자신들보다 한국이 앞서 있다는 걸 말이죠. JXA는 하야부사 프로젝트로 소행성 탐사에 성공한 조직이었고 역사적으로 아시아 우주기술을 이끌어온 곳이었습니다. 그런 일본이 한국에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게 이건 정말 현실입니까? 영국 정보기관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위성이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이었고 위성 정찰의 판도를 바꾸는 기술이라는 평가였어요. 프랑스 DGSE에서도 확인 메시지가 왔고 독일 BND에서도 한국 데이터 공유를 요청하는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이 한국에 주목하고 있었고 아리랑 7호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워싱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조용히 떠다니고 있을 거예요. 570km 상공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선명함으로 세상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은 배운 게 아니라 넘어섰어요. 우리를 따라온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었죠. 47년을 이 자리에서 일하며 수많은 기술 혁신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빠르고 완벽하게 독자 기술을 완성한 나라는 없었어요. 패권은 통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걸 그날 오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신념의 승리였고 끈기의 결실이었으며 독립의 완성이었습니다. 며칠 후 펜타곤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 요시다 켄조였고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역력했어요. 저는 회의실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으며 눈빛은 무언가를 따지려는 듯 날카로웠어요. 요시다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최종안이었고 일본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조건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으며 투자 형태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오로지 미국이 결정한다는 조항이었어요. 요시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72시간 동안 협상했다는 말이었고 일본이 모든 걸 양보했다는 표현이었어요. 투자처 결정권도 없고 수익 배분도 9대1로 미국이 가져가는 조건이었으며 90일 내 현금화해야 하는 압박까지 받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서류를 움켜쥐며 떨리고 있었고 이게 동맹이냐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일본이 얼마나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였는지 명확했어요. 투자는 전부 일본이 하는데 수익은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였고 심지어 투자 실패 시 책임도 일본이 지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일방적인 계약이었고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불평등 협정이었어요. 그때 제임스 윌리엄스가 다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였고 비교하라는 듯 제 앞에 놓았어요. 저는 두 문서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한국은 총 3,500억 달러였으며 그중 현금은 2,000억 달러,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으로 마스가 사업에 투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투자처를 한국이 결정한다는 조항이었고 문제 발생 시 회수 가능한 안전장치까지 마련돼 있었어요. 요시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조건을 받아냈느냐는 질문이었고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따짐이었습니다. 미국 측에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만 흘렀고 요시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어쩌면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아리랑 7호로 우리를 구했고 일본은 그저 돈만 냈어요. 기술력과 신뢰, 그게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국이 증명했으며 일본은 그걸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국이 앞서 있다는 사실이 협상력으로 연결됐고 결국 조건의 차이로 나타난 거였어요. 요시다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핵잠수함 개발 승인에 대한 일본의 오랜 요청서였고 20년 넘게 미국의 로비에 온 내용이었어요. 일본은 핵연료 재처리까지 승인받은 특혜국이었으며
미국의 최고 우방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핵잠만큼은 절대로 승인이 나지 않았고 이번에도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요시다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전격 승인됐다는 소식이 펜타곤을 뒤흔들었습니다. 요시다가 그 뉴스를 접한 건 회의실을 나가기 직전이었고 복도에서 멈춰섰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으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72시간 충성했는데 결혼은 한국과 한다는 표현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고 이게 된다면 일본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절규였어요. 저는 요시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인류 국가로 자부하던 일본이 한국에 밀렸다는 사실을, 기술에서도 협상에서도 뒤처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나갔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중국 군부 내부 정보였고 대만 해협 사태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베이징 중앙군사위원회와 전선 지휘부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으며 핵 컨테이너 탑재가 중앙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벤자민 카터가 보고서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중국 해군 내 강경파가 독단적으로 전술핵을 함대에 실었다는 정보였고 중앙지휘부는 이를 사후에 알게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핵 컨테이너를 포착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었습니까? 벤자민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R이랑 7호가 없었다면 중국 내부의 균열조차 파악하지 못했을 거예요.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베이징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내용이었고 강경파 장성들이 문책받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중국 중앙은 한국 위성이 모든 걸 포착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으며 더 이상 은밀한 군사작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고 한국, 일본, 중국의 위치가 선명했어요.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강대국들의 각축장이었으며 한국은 항상 그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국이 기술로 균형의 중심이 됐고 R이랑 7호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동맹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는 표현이었고 이젠 한국 없이는 이 지역 안보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이 돈으로 충성을 증명하려 했다면 한국은 기술로 신뢰를 쌓았고 중국이 힘으로 위협하려 했다면 한국은 정밀함으로 대응했습니다. 다음 날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우주정보 공유 협정 체결이었고 기술 동맹 강화라는 표현이었어요. 발표문에는 한국의 R이랑 7호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앞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문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요시다의 절규가 떠올랐고 중국 강경파의 독단이 생각났어요. 일본은 72시간 충성했지만 결과는 불평등이었고 중국은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내부 균열만 드러났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용히 기술을 쌓았고 필요한 순간에 완벽하게 증명했어요. 펜타곤의 또 다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보내온 차세대 잠수함 개발 현황이었고 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는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저는 표지를 넘겼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배치 3함 4,500톤급 설계 완료.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4,500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핵잠수함의 표준 배수량이었고 한국이 애초에 이 규격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날짜를 확인했어요. 설계 시작이 2022년, 핵잠 프로젝트 공식 승인은 2025년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피터 윌슨이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매주 진행하는 건조 시뮬레이션 보고서였고 비밀리에 수십 차례 테스트를 반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선체 형상부터 추진 시스템까지 핵잠수함 사양에 최적화돼 있었으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미리 귓속말이라도 들은 것처럼 완벽한 준비 상태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해양 강국이었던 한국의 DNA가 떠올랐어요.
조선시대 거북선으로 왜구를 물리쳤고 현대에 와서는 세계 1위 조선업으로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잠수함으로 아시아의 중심이 되려 하고 있었어요. 점진적으로 쌓아온 기술이 미래를 향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임스 윌리엄스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동해와 서해가 한눈에 들어왔고 한국 잠수함 작전 구역이 표시돼 있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배치 현황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일본은 이지스함 8척, 재래식 잠수함 22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확실히 전력상 우위에 있었어요. 비록 한국 해군이 우수하다 해도 숫자에서는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핵잠수함이 배치되면 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제임스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핵잠 4척만으로도 일본 전체 함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고 이것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정밀한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바다 밑 깊은 곳에서 몇 달씩 잠복하며 일본 이지스함의 소나를 피해 이동하는 시나리오였고 언제든 타격 가능한 위치를 선점하는 전략이었어요. 벤자민 카터가 일본 반응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도쿄가 앞 다투어 미국에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한국 핵잠 승인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미국 측에선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정중히 거절했고 일본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으며 멀리 포토맥 강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부러운 풍경이었습니다. 한국도 지금쯤 저런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겠죠. 하지만 그 평화 아래에서는 엄청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아리랑 7호가, 바다 아래에서는 핵잠수함이 말이죠.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10척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이는 중국 핵잠 전력을 감시하기 위한 규모라는 분석이었어요. 중국은 현재 14척의 핵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서태평양 전역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핵잠 10척이면 중국 함대를 1대1로 추적하며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해양 전력이 되는 겁니다. 피터가 북한 관련 분석도 추가했습니다. 한국 핵잠이 동해와 서해에 배치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10발을 탑재한 채 바닷속 깊은 곳에서 몇 달씩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었어요. 이게 된다면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가 완전히 재편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가슴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은 하늘을 장악한 뒤 바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로 우리를 구한 지 며칠 만에 핵잠수함으로 아시아의 중심이 되려 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잠수함 기술 협력 양해 각서 체결이었고 핵 추진 시스템에 대한 정보 공유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발표문에는 한국이 직접 설계한 4,500톤급 선체를 기반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미국은 핵연료 공급과 추진 시스템 자문만 제공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표현이었고 한국이 이미 대부분을 준비해 놨다는 의미라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초에 한국은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확인을 받으려 한 거였어요. 자신들이 만든 설계가 맞는지 준비한 시스템이 작동할지 말이죠.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앞 다투어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잠수함 기술에 관심을 표명한다는 내용이었고 공동훈련을 제안한다는 메시지였어요. 호주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제프리 하워드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한국 핵잠 건조 과정에 옵서버로 참여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국이 아직 한 척도 만들지 않았는데 벌써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게 말이죠.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으며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 하늘 너머 태평양 건너편에 한국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아리랑 7호, 바다의 핵잠수함, 한국은 입체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허락을 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됐다는 사실이었어요.
대만 해협에서 우리 위성이 먹통일 때 한국이 구했고 미래의 중국 핵잠이 움직일 때도 한국이 추적할 겁니다. 동맹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존중하는 관계 말이죠. 47년을 이 자리에서 일하며 수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완벽하게 준비하는 나라는 없었어요. 하늘을 장악한 뒤 바다로 내려가고 점진적으로 모든 걸 완성해가는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가 됐다는 걸.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걸 말이죠. 백악관 브리핑룸에 세계 언론이 모인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기자석 뒤편에 서 있었고 대통령이 단상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손에는 파란색 파일이 들려 있었으며 한미기술동맹 강화 및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어요.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말로 시작했고 한국과의 포괄적 우주 및 해양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한다는 발표였어요. 아리랑 7호가 보여준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앞으로 양국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고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브리핑룸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들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고 케네디 대통령이 아폴로 계획을 발표하던 장면이 보였어요. 어쩌면 오늘이 그때와 같은 의미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단독으로 우주를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진정한 협력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영국에서 긴급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 에드워드 스털링이 화상회의를 요청했고 저는 즉시 연결했어요. 에드워드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동시에 흥분이 감춰지지 않고 있었어요. 런던에서 긴급 분석 회의를 마쳤다는 말이었고 결론을 전달하고 싶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에드워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이었고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분석이었어요. 아리랑 7호의 등장으로 위성 정찰의 기준이 바뀌었고 핵잠수함 승인으로 해양 안보의 균형이 재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국 정보 커뮤니티 전체가 한국에 주목하고 있다는 말이었고 이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설명이었습니까? 저는 에드워드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임 체인저, 그 표현이 정확했어요. 한국은 규칙을 따르는 선수가 아니라 규칙 자체를 바꾸는 선수였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만든 기술 통제 체계를 뚫고 나왔으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답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해답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펜타곤에서 특별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 과학자들의 72시간이었고 아리랑 7호가 어떻게 발사 닷새 만에 실전 투입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피터 윌슨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 본원 사진이 떠올랐고 그곳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2025년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정확히 72시간 동안 300명의 연구원이 교대로 작업했다는 내용이었고 위성 운영체제를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는 분석이었어요. 표준 주파수 대역을 버리고 0.3초마다 주파수를 바꾸는 양자 도약 암호를 적용했으며 이것이 미국 감시망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피터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72시간, 300명,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야근이 아니라 신념의 결집이었다는 분석이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인 특유의 집념이었다는 표현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모두가 화면 속 한국 연구원들의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균 나이 30대 초반, 젊은 과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동시에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역사를 만들었다는 확신이 눈빛에 담겨 있었고 조국을 위해 밤을 새웠다는 긍지가 미소에 묻어났어요. 누가 봐도 이들은 단순히 일한 게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든 겁니다. 제임스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수백 년 전부터 쌓아온 기록 문화가 이번 성공의 밑바탕이었다는 분석이었고
조선시대부터 천문학과 해양학에 강했던 전통이 현대기술로 이어졌다는 설명이었어요. 세종대왕의 혼천에 장영실의 치국이 그 정밀함을 추구하던 DNA가 아리랑 7호의 0.001도 정밀도로 꽃피웠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무언가 뜨거운 게 올라오고 있었으며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어요. 47년을 이 자리에서 일하며 수많은 기술을 봤지만 이렇게 감동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의 72시간은 단순한 작업 시간이 아니라 한 민족의 영혼이 응축된 시간이었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우주로 나아간 여정의 정점이었어요. 벤자민 카터가 국제 반응을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캐나다 전 세계 정보기관이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앞 다투어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특히 프랑스가 직접 대통령 특사를 한국에 파견했다는 소식이었고 우주기술공동연구를 제안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으며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어요. 저 하늘 너머 570km 상공에 아리랑 7호가 떠 있었고 점진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으로 아시아의 중심이 됐으며 이제 세계가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남아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한 달간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누리호 발사, 아리랑 7호 성공, 대만 해협 위기, 핵잠 승인, 그 모든 순간에 한국이 있었고 매번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부러운 나라였습니다. 신념으로 불가능을 깨뜨리고 준비로 미래를 만들어낸 그들이 말이죠. 책상 위에 놓인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보낸 친서였고 정중히 협력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어요. 패권이 아닌 동반자로, 통제가 아닌 신뢰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였으며 확실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서를 가슴에 품었어요. 이게 된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존중,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두려움보다 깊은 감정이었고 경쟁보다 가치 있는 관계였어요. 한국이 우리를 이긴 게 아니라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민 겁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대국은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존중으로 연결되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주말이 지나고 펜타곤 지하 3층 시뮬레이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를 포함해서 15명이었고 비밀리에 한국해양전력 예측 프로젝트 최종 보고회에 참석했어요. 거대한 스크린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으며 한반도 주변 해역이 3차원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피터 윌슨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한국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는 말이었고 그들이 보유할 전력을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했다는 설명이었어요. 화면에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설계도가 떠올랐습니다. 4,500톤급 리튬이온 배터리 21일 잠항 능력이 표시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숙성이 강조됐어요. 그런데 피터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만약 여기에 소형 원자로가 탑재된다면이라는 가정이었어요.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피터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10척을 보유한다는 시나리오였고 각 함정이 동해와 서해 그리고 남해에 배치되는 모습이 펼쳐졌어요. 북한 주요 항구가 빨간색으로 표시됐으며 한국 핵잠이 그 모든 지점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제임스가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10척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었고 교대 운용으로 항상 6척이 작전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어요. 북한 잠수함 70여 척을 완벽히 추적할 수 있으며 중국 해군의 서해 진입도 차단 가능하다는 결과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밀한 시뮬레이션은 처음이었고 한국 해군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거라 신뢰도가 높았어요. 벤자민 카터가 추가 시나리오를 보여줬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연료 제철이 권한을 얻는다면이라는 가정이었고 화면에 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이 떠올랐어요.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이 2038년에 만료된다는 설명이었으며 재협상 시 한국이 제철이 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어요.
미국 또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말했고 피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정말 그걸 원하느냐고 물었으며 핵무기 개발 의도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피터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핵무기가 아니라 에너지 자립을 원한다는 분석이었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원전 연료로 재사용하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경제 논리였고 안보는 부차적이었어요. 하지만 제임스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경제 논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고 한국이 완전한 핵 주권을 원한다는 분석이었어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원전 기술과 잠수함 기술을 모두 보유한 나라가 한국이며 재처리 권한까지 얻으면 사실상 준핵 보유국이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일본이 격분할 거라는 예측이었고 중국도 반발할 거라는 전망이었어요. 저는 화면 속 시뮬레이션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핵잠 열척이 한반도 주변을 순항하고 있었으며 북한 잠수함들이 하나씩 추적당하는 모습이 펼쳐졌어요. 파란색 궤적과 빨간색 궤적이 교차했고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시간 문제였어요. 한국은 이미 모든 걸 준비했으며 승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터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해양전력 로드맵이었고 2030년까지의 계획이 정리돼 있었어요. 핵잠 1호함 진수, 2032년 2호함 취역, 2035년 5호함 작전 배치, 그리고 2040년 10호함 완성이 표시됐습니다. 모든 단계가 구체적이었고 실현 가능성이 높았어요. 한국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시뮬레이션 센터에 남았습니다. 스크린을 다시 켰고 한국 핵잠 시나리오를 재생했어요. 열척의 잠수함이 바닷속을 미끄러지듯 움직였으며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라 한 나라의 의지가 형상화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기술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고 자본만으로도 부족했어요. 충격적이게도 그들에겐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신념,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불가능을 믿지 않는 신념이었고 포기를 모르는 집념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우주로 나아갔고 이제 바다까지 장악하려는 그 여정 전체가 신념의 결과물이었어요. 다음 날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재협상 준비 회의였고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어요.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거부할 경우 한미 동맹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일부 강경파가 반대했습니다. 재처리 권한은 줄 수 없다는 주장이었고 핵 확산 우려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다수 의견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신뢰를 증명했다는 분석이었고 아리랑 7호가 보여준 책임감이 간 거였어요. 대만 해협 위기 때 미국을 도왔으며 정보를 독점하지 않고 공유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모두를 위해 행동하는 나라에게 제약을 가하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결론이었어요. 저는 회의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다고 느꼈고 이제는 지켜보는 것만 남았어요. 한국의 미래는 이미 정해졌으며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올라섰어요. 저는 단지 그 과정의 증인이었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고 햇살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47년간 이 도시에서 일했으며 수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패권의 시대가 가고 협력의 시대가 오고 있었으며 한국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기술전력 종합평가라는 제목이었고 지난 한 달간의 모든 분석을 정리한 문서였어요. 누리호부터 아리랑 7호, 핵잠 승인까지 모든 사건을 기록했으며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는 결론을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고민했어요. 뭐라고 끝내야 할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나는 변화의 증인으로 남는다는 문장이 타이핑됐고 그게 정답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역사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꾸는 순간을 목격했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게 제 마지막 임무였어요.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려다 멈칫했어요. 벽에 걸린 세계 지도가 눈에 들어왔으며 한반도가 작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땅덩어리를 한참 바라봤어요. 면적으로는 세계 109위였지만 영향력으로는 상위 10위권이었고 이제 더 올라갈 겁니다. 한국은 크기가 아니라 의지로 승부하는 나라였어요.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가 조용했고 발소리만 울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으며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떠 있었고 세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든든했어요. 함께 갈 수 있는 동맹이었으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항하는 대신 배우기로 했으며 경계하는 대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우주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고 독일도 곧 협상에 나선다는 보도였어요. 한국이 세계와 연결되고 있었으며 고립이 아니라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옆차에서 젊은 부부가 웃고 있었고 뒷좌석에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자라날 세상은 제가 살아온 세상과 다를 거라고, 미국이 모든 걸 결정하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함께 만드는 세상일 거라고,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을 거라고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엑셀을 밟았고 차가 움직였어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으며 편안한 멜로디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상쾌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바람이었고 변화의 바람이었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기대됐고 그 세상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어요. 거실이 따뜻하게 느껴졌으며 평화로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발을 벗었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긴 여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1년처럼 느껴졌고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에 대해, 세상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고 펜을 들었어요. 오늘의 마지막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손이 움직였고 문장이 써졌어요. 2025년 12월, 나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목격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순간을 봤으며 세계가 그들을 인정하는 장면을 기록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증언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덮었고 책장에 꽂았어요. 언젠가 누군가 이 기록을 읽을 겁니다. 그리고 궁금해할 거예요. 그때 세상이 어땠는지,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기록을 남깁니다.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했으며 제 감정도 숨기지 않았어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고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은 어떤 날일까? 한국은 또 어떤 놀라움을 보여줄까?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불확실성이 두렵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리랑 7호가 떠올랐고 그 위성이 지구를 도는 모습이 상상됐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72시간 동안 만든 기적이었으며 세상을 바꾼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감사했어요. 저에게 희망을 줬고 미래를 믿게 만들었으니까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증인으로 남는다는 건 영광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선두주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린 늘 강대국들의 이야기 속에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어왔지만 정작 세상을 바꾸는 건 조용히 자신을 준비해온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아직 멀었다고 비웃었지만, 결국 그 말을 뒤집은 건 기술보다도 믿음이었죠. 밤을 새우며 계산하고, 실패를 감추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그 마음이 한 나라의 힘이 된다는 걸 우리는 오늘 다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작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아요. 우린 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평가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준이 되는 시대가 온 건 아닐까요? 우주를 향한 도전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멀리 꿈꿀 수 있는가에 대한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은 단지 국력이나 숫자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리고 어쩌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이야기가 저 우주 어딘가에서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